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오늘 제14회에서는 건국혁명,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정치학계의 이기주의자 김광모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기주의자죠? 왜 이기주의자냐 하면 보통은 사람이 잘생기거나 지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데 이기적으로 둘 다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지 이 짜고 치는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줄 제가 몰랐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미남, 지적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제목도 아주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건국 과정에서 과연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까요?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공이 굉장히 예외적이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근데 과연 이 왜 예외적인 건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참 민주주의의 나라예요. 여기저기서 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예외적인 성공이었다. 그럼 원래는 실패에도 마땅한 그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성공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은 근대가 매우 늦어졌습니다. 근대가 늦어졌다는 얘기는 1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900년대 거의 400~500년간이나 서구가 근대의 과정을 걸을 때 우리는 봉건 왕조라는 체제가 계속됐고 그 신분제, 왕조제, 폐쇄국가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봉건제가 계속됐고 봉건제가 계속된 이후에 연이어 식민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다시 36년간의 식민제로 주체적인, 독립적인, 자주적 통치 기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공산주의의 물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냉전 시대에 열전을 겪어야 됐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늦어진 봉건제도, 그 다음에 연이은 식민제도, 연이은 냉전과 열전, 공산주의의 침략과 대치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난 60, 70년간의 오늘의 민주주의, 오늘의 자유주의,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기적과 같은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만큼 혁명적이고 또 기적과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공산화 물결을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군정청 조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체제로 나아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당연하죠. 아, 공산주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당시는 공산주의를 모델로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1930년대에 물량적 강제노동, 스타하노프 운동, 노력동원 체제로 소련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약간 그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경제적 번영의 부분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식민 상태에 있던 나라들이나 저개발 국가가 우리도 소련과 같이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그 열망 내지는 지향이 높았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제국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식민지 국가를 도와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식민 국가를 공산체제, 공산패권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식민지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제국주의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제국주의와 싸우는데 반식민을 하는데 소비에트가 코민테른이 도와주니까 제국주의와 싸우는 거를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자주독립을 지향하는구나라고 하는 잘못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제국주의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원을 했던 건데 마치 정말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잘못 이해된 거죠. 하나는 저 발전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벗어나는데 공산주의가 도와주는구나 라는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1945년 전후로는 한국 사회가 많은 분들이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대부분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방향을 지향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스냅샷으로 봤을 때 정말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또 항상 늦춰진 그런 근대화 또 봉건사의 그런 자매들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그 아픔들 때문에 빨리 그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또 그런 예. 거에 작용을 했을까요?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저개발 국가로 남아있고 당신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된 거는 다 제국주의 때문이야. 자본주의 때문이야.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나는 원래 우수한데 마치 자본주의를 선택해서 혹은 제국주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체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그 남탓을 하기 쉬웠죠. 그 남탓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너 왜 못 샀는지 알아? 자본주의 때문이야. 너 왜 못 샀는지 알아?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가 너를 못 살게 만든 거야.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남 탓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한 그 선동 방식이 바로 공산주의의 그 인식 틀이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도피의 장소를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1945년도 당시의 상황이 그러하였고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그러하였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건국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몇 단계로 설명을 해주셨었던데 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쉽게 소개해 주시죠.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잊혀져 있는 부분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이 됐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됐나? 뭐 어떻게 됐나? 알고 있지 못하죠. 그 건국의 과정이 잊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건국 과정이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건국 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방법으로 건국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48년 5월 10일에 최초의 선거입니다. 우리 민족사 최초의 모든 국민들이 다 남녀노소 다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합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는 나라가 많지 않았고 그렇죠.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슨 베트남이나 대부분 아직까지도 선거가 없습니다. 대만도 1990년대에 선거권을 갖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가 보통 서구 유럽권은 굉장히 발달을 먼저 해서 여성의 참정권이 그렇게 빨리 됐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70년대에 제가 71년에 여성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갖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면서 최초의 민족사적인 보통선거, 4대 비밀선거를 하게 되고 이 선거에 의해서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의회도 서유럽에서는 12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만들어진 의회가 바로 한국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민주혁명입니다. 그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입니다. 이 제헌헌법에 입각해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정부도 구성하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사법부도 만들고 그거에 입각해서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서구사회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던 과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선거도 혁명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가지 않을 때 대한민국만 혁명적인 선거를 했고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는 단번에 이루었고 연이어 제헌헌법 그리고 정부 구성을 통해서 건국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48년 12월 12일 날 또 유엔으로부터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인정까지 받게 되면서 건국 과정이 총괄적으로 완료된 것이죠. 그러네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혁명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실 그전에는 뭐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그야말로 과정을 거쳤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3세계 식민국가 혹은 그 저개발 국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영역을 오직 대한민국만 전인미답에 세계 민주주의사의 이정표를 만들 만큼 전인미답의 전형적이고 원칙적인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자부심 있게 느껴도 됐고 그렇게 혁명적이면서 원칙적으로 건국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원형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바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자유민주적이고 시장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 건국혁명인데 정말 혁명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8년인 대한민국 건국혁명이 바로 자유혁명이고 또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혁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그런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그런 국가들이 이런 건국의 과정을 거칠 때 혹은 정권이 바뀔 때 혁명적이면은 사실 또 원칙이 따르기가 어렵고 원칙이 따르려면 또 혁명적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혁명적인 동시에 원칙을 다 지켰을까 참 의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른 쪽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그때 사상전의 그런 대체전이었기 때문에 뭐 서구 사회에서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 깔아준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멋대로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더라면 이렇게 원칙과 혁명적인 양 측면을 다 갖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건국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승만 그렇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혁명적이면서 또 원칙에 입각한 그런 저는 이승만 건국을 대통령의 그 일생 90년의 일생을 보면은 먼저 1880년대 후반부터 당시 고종의 집권이죠. 봉건 왕조제에 맞서서 공화제, 민주공화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봉건 투쟁을 합니다. 이 반봉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만민공동회 활동도 하고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당시 조선이 더 이상 전근대 봉건체제, 왕조체제를 벗어나서 민주, 자유, 근대 국가로 가야 되겠다라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 투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거대한 혁명의 제1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바로 반식민 투쟁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전체주의, 제국주의인 일본과의 투쟁입니다. 그럼 반식민 투쟁입니다. 네. 세 번째 투쟁은 바로 또 다른 전체주의이자 더 가혹한 제국주의인 공산제국주의,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세 개의 반봉건, 반식민, 반공산이라고 하는 이 90년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그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대한민국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길을 대한민국이 건국 때부터 올바른 철로가 놓여지고 올바른 원칙과 방향에 의해서 달려갈 수 있게 그 철로를 제대로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단계에 걸쳐서 평생을 이런 투쟁적인 대상과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뿐 투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에 좀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사실 그런 조선시대 봉건적인 시대에 태어나서 전근대적인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1875년에 태어나셔서 과거 시험을 보셨던 분입니다. 그 과거 시험을 조선인이시네요. 조선인이죠. 전형적인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반봉건,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고 또 일제 식민과 맞서 싸우고 또 공산주의의 본질을 알고 반공산, 공산 제국주의의
맞서서 투쟁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상적으로나 당시 그 지식,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의 세계사적 지식의 네.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시 그 미국 선교사들의 그 도움도 있었고, 또 이 수많은 나라들을 뭐 제네바니, 모스코바니, 뭐 파리니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세계사의 흐름, 또 어느 방향으로 네. 세계사가 가고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수십 년간 보고 경험하고 농축시킨 것이 대한민국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심금을 울리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고, 또 요즘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국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난, 요즘 헬조선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진짜 헬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계적인 정치사적인 그리고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일생을, 사실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 건국할 수 있었다는 그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때인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펼친 투쟁의 역사는 봉건왕조, 식민시대, 또 반제국주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다라고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그 투쟁적인 삶이 혁명적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도 자유혁명이다.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혁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족사적으로 봐도 1948년이 혁명적인 것이고, 또 그 혁명이 성공적이고 원칙적이고 가장 그 자유민주라고 하는 보편가치의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때문에 한국이 민주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1948년에 민주공화제 투쟁이다, 혹은 자유민주 체제를 만드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그거와는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다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봉건, 반식민, 반공산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혁명사적인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을 잘해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에 계속 이 감탄을 해서 아이고, 시청자분들이 무슨 네, 매끄러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일관되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고 또 그 중에서도 혁명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 얼마나 이 건국이 큰 의미가 있고 혁명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얼마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졌는지 교과서 속에서 저는 이런 건국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통탄할 일이고 네.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에서 성공국가, 20세기 이래로 성공국가로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모델은 세계사적인 모델이고, 중국이나 저개발국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간 길을 보고 대한민국이 만든 이정표를 따라서 대한민국이 만든 그 모델을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국가인데 그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면서도 가장 보편 가치를 갖는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안타깝기도 안타깝습니다. 하고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오늘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혁명적인, 사상적인 일인지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김강동 원장님께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세계사적 개발도상국 제3세계 식민 신생국가의 모델 이정표를 만들어 세운 혁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혁명적인 일인지, 또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것을 느끼셨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텔라는 다음 15회에서 더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